계절이 바뀔 때마다 휘청하는 면역력.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가장 약해지기 쉬운 때라는데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면역력 문제. 대체 무엇이 내 몸의 면역력을 좌우할까? 면역세포가 일을 잘해야 면역력이 세져서 질병에 안 걸리는 거죠. 내 몸속 보디가드 면역 분단입니다. 면역세포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이 호중구라는 세균, 거는 대장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나 암세포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내 몸을 지키고 있는 면역세포 군단의 비밀 대공개.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높일 수 있는지.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 약해진 면역 군단의 기 팍팍 살려 면역력 지킬 수 있는 면역 밥상까지.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내 몸을 지키는 보디가드. 면역 군단에 대한 모든 것 든든하네요. 난 샐러드로 배부르긴 처음이야.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막강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 개그맨 두 분이 와주셨는데요. 양상국 씨 그리고 김현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 예, 네. 양상국입니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희가 봤어요. 예? 뭐 시원치 않으시던데. 예, 아니 이게 보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부실하기가 이리 작은 말할 수가 없던데요. 누나는 너무 건실하시다. 아무튼 나는 저 양반 몸신에 왜 하나 했더니 오늘 제대로 된 분이 예, 오셨네요. 아, 오늘. 오늘 나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김현영입니다. 아니 제가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전에 대상포진을 좀 알았는데 좀 엉덩이가 또 근질근질하고 여기저기가 근질근질하고 마음도 근질근질해서 혹시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면역력을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들으니까 막걸리로 뭐 네, 이렇게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서요? 제가 걸렸어요? 네,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153에 몸무게가 49kg인데 이걸 유지하려면요. 3끼를 먹어서는 안 돼요. 점심을 폭식을 하고 저녁 때는 막걸리를 먹거든요. 한 6년째 먹고 있어요. 이 막걸리를 먹으면요. 혼자 사는데 얼마나 빨리 뿅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저녁 때는 이뇨제 효과를 나타내서 아침에 붓지를 않아요. 유산균 작용을 해서 화장실도 잘 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막걸리랑 헤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뭐 부실한 두 분이 나오셔서 저희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아, 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주제네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것의 기능 저하가 왔다. 그러면 그건 만병의 근원을 저희가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균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관절염, 위염 이렇게 염자가 들어가는 염증들 그리고 암처럼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한 질환과도 오늘의 이것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도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을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이것 과연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제 내 몸속 보디가드 면역 분단입니다. 마리가. 사실 면역 이야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뭐 감기만 걸려도 면역이 좀 떨어져서 네. 대상포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면역 때문에 뭐 이렇게 애들 많이 이것도 면역이 떨어져서. 예. 잘 알고 방송을 계시죠 너무 많이 면역에 해가지고. 대해서. 그럼요. 면역이랑 친하죠. 아는 사람이 아파요? 이 면역이라는 말이 면자는 면할 면자고 역자는 전염병 역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 이게 이제 면역인데 전염병은 뭐가 유행을 시키느냐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전염병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해내는 힘을 우리가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는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도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사실 암세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불량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세포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만들다가 불량품이 찍혀 나오는 거야. 요게 하루에 한 5천 개 정도씩 나오는데 이걸 또 찾아가서 해결해내는, 없애버리는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따라서 면역세포가 일을 잘해야 우리 몸은 면역력이 세져서 질병에 안 걸리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이 면역과 같은 개념을 설명을 할 때요. 치미병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병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그 병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면역 체계를 정기와 사기의 싸움으로 보았어요. 사기는 질병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를 가하는 사악한 나쁜 기운, 정기는 내 몸을 사기로부터 지켜주는 올바른 기운.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뭐 면역 그러면 면역이라고 그러고 이러지. 근데 오늘 주제가 면역 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단이 왜 면역 군단인지 전 이것도 좀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면역 세포 군단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약간 군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군대 좋아하시죠? 한 번 더 가실래요? 그런 소리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혼납니다 남자들한테. 아니, 궁금해요. 면역 세포가 아니라 면역 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면역세포를 면역군단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군대에는 육군, 해군, 공군 따로 있죠, 그죠? 우리 몸도 면역세포들이 수중전에 능한 면역세포, 또 공중전에 능한 면역세포 이렇게 아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시면 면역력을 잘 챙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마치 한마디로 저희 몸이 그냥 하나의 전쟁터인 거네요. 야, 이거 무서운데요, 왠지. 자, 내 몸의 보디가드 면역 군단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몸신 주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면역력은 우리 몸속 면역 군단이 좌우한다. 각종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와 매일 전쟁을 치르며 내 몸을 지키고 있는 면역 군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규남 교수. 넥타이가. 넥타이가 선생님 멋지세요. 조명을 받아서 지금 반짝반짝하세요. 넥타이가 너무 깜짝.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규남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환경과 실질적으로 이 순간에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1차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보시다시피 1차 방어 시스템에 해당되는 코의 코털, 입안의 침, 위산, 그다음에 소화기의 점막이나 점액질이 될 거고요. 또한 피부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래 1차 그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외부의 그 세균들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군단이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면역세포 하잖아요. 보통의 다른 세포는 날 때부터 사람의 세포로 딱 이루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면역세포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네. 있는 용어긴 한데요. 친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백혈구라는 용어인데요. 백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전신을 돌아가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럼 면역세포가 백혈구를 면역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에이, 그럼 쉽게 말씀해 주시지. 네. 백혈구가 쉬우시군요. 예, 백혈구, 적혈구.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하면 백혈구라고 할 수 있고요.
백혈구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오늘 주제도 그렇고요. 면역 세포가 아니라 면역 군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군대로 비유하자면 군대는 뭐 여러 보직이 있어서 각각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면역 세포도 그러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면역세포는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하는 역할도 틀리고 싸우는 방법도 틀립니다. 면역세포에는 크게 6가지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중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 T세포, NK세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일반적으로 외부의 균이 침입했을 때 출동하는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호중구는 우리 몸에서 보통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외부의 그 균이 침입했을 때 균과 육박전으로 싸워서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포끼리 싸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뭐 주먹 다짐할 수도 없는 거고 멱살 잡고 막. 그 어떻게 싸운다는 거죠?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울 일이 아니라. 싸운다는 의미가 이제 뭐 조금 표현을 재미있게 한 거죠. 사실은 뭐 이 호중구라는 거는 참 끈질긴 녀석이어서 뭐 대장균이나 곰팡이를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먹어요. 그 세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 활약하는 모습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잡아먹는 건지. 해야겠다. 오, 궁금해요. 오. 이게 실제 화면인가요? 이렇게. 오, 박테리아가 들어왔는데. 박테리아를 쫓아 어머. 와. 끈질기게. 용감하다, 저. 끝까지 쫓아가네. 그러게. 야, 호중구. 자, 호중구 파이팅! 아니. 잘한다. 호중구는 성질이 급한가 봐. 오, 맞습니다.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찰싹 달라붙은 다음에 먹어버립니다. 이야. 그래서 같이 희한하다. 죽어요. 진짜 신기하다. 같이 호중구도 죽어요? 예, 같이 죽어버립니다. 아니, 그 농계네. 전사하는 거죠. 농계. 예. 손 끼고. 쟤도 손을 깍지를 끼고 죽었을까? 허리 잡아서 죽었대. 허리 잡아 죽었대요. 아니, 근데 호중구가 성질은 사납네. 막대 매드는 거 보니까. 그죠? 아이고, 용감하긴 하다. 아니, 저 화면을 저렇게 보니까 귀에 쏙 들어오고 눈에 쏙 들어오고 이렇게 정말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대로 치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병부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서서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최전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방에서 만약에 전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큰일인데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후에 이런 전쟁이 났다는 신호를 네. 후방부대에 그 연락을 해가지고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는 저랑 매우 친근하죠. 뭐예요? 무엇이든 잘 먹습니다. 식성도 대식. 좋고 많이 먹어. 대식가다 이래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 그리고 죽은 세포들 노폐물까지도 모두 먹어치우는 마치 청소부와 같은 세포다 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식세포가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어디 볼까요? 야, 먹어치우는 영상. 박테리아가 있고. 어머. 저게 대식세포인가 보죠? 저게 대식세포인가 보죠? 눈 크네. 대식세포는 단순히 박테리아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먹은 정보를 후방부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 저거 다 먹네. 진짜. 이용식 선배님이네. 야, 어떻게 아니, 희한하네요. 입으로 쏙쏙 들어가죠, 그게. 진짜 대식세포다, 진짜 대식. 훌륭하다 진짜. 네, 이 대식 세포의 존재를 처음 밝혀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과학자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네, 이 미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불가사리를 장미 가시로 이렇게 찌른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이 투명한 아메바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그 이물질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그 이물질을 먹어치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로 1908년도에 이 메치니코프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모 씨. 네. 이모 씨. 네.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 박테리아나 세균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라 그랬죠? 그걸 해치우는 게?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라 그랬죠? 그걸 해치우는 게? 그거요? 호중구.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식세포. 대식세포. 예. 긴장하지 마시고. 저 안 졸았어요. 저
눈 똑바로 뜨고 다 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면역을 주제로 했던 그 방송 가운데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대식 세포와 함께 이제 출동한 게 수지당 세포인데요. 수지상 세포인데 그 친구는 뭘 하는 겁니까? 네, 이 역시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식세포인데요. 세포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이건가요? 네, 그 손가락 모양 돌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나뭇가지의 그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라는 게 나무수의 가지 짓자 해가지고 수지상 세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균을 잡아먹은 다음에 이 정보를 후방부대에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 정보가 나중에 추후에 똑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주죠. 그래서 기억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뭐 우리 몸속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와서 그걸 공격을 하냐고요. 혹시 어렸을 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네네네. 난 뭐 다 커서 봤는데요. 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빵 부스러기를 그러는데 새들이 뾰뾰뾰뾰 다 처먹었잖아요. 그 열받잖아, 그 새들이. 이게 어릴 때 동심으로 읽어야 돼요. 동심이 처음 없어. 먹었다는 걸 이상하게 처먹었다고 그랬는데 또 먹었어요. 왜냐면 선배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빵을 그걸 남기고 길에 먹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먹을 걸 땅에 버렸잖아요. 맞아요.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거예요. 수 없어. 차라리 그 빵 먹고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게 낫죠. 빵을 이렇게 어떻게 길을 뿌릴 생각을. 그게 낫겠다. 저희가 면역세포 얘기하다 왜 갑자기 헨젤과 그레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균이 침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호중구나 대식세포나 수지당 세포들이 균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후방에서 지원군을 해둘라 그런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그 연락을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 물질이 후방부대에 있는 군대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진들에 의해서요. 호중구가 빵 조각 같은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게 다른 세포들이 그 길을 따라서 염증이 발생된 장소를 찾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예, 실제 이 모습을 호중구가 촬영한 게 연구를 있는데요. 지금 호중구가 확인이 보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물질이라고 써 있는데 그 사이토카인이 호중구에서 나오고 이 사이토카인을 따라서 면역 세포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면역세포에서 분비되고 있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후한 세포를 공격해서 이 불필요한 이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요. 새로운 조직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액하고 영양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또 노후 세포를 파괴시키고 젊은 새 세포로 대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토카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같이 움직이는 세포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그 대식세포나 그 수지당 세포와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세포입니다. 비세포는 보통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비장이나 인프절, 혈액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이게 전신에 퍼져가지고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세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중구나 대식세포나 수지당 세포와는 다르게 직접 육박전으로 싸우진 않고요. 무기를 사용해요. 미사일 같은 무기. 그게 바로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생산해서 외부의 적을 죽이는 걸 역할을 합니다. 이 B세포는 참 똑똑한 세포예요. 면역 기억 세포라고 부르는 건데 한 번 우리 몸을 침입한 적군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그 적군한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즉각 공격을 하는 거죠. 바로 예방접종이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균을 그냥 살아있는 걸 넣으면 얘가 들어와서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못하는 세균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게 이제 예방접종인데 이렇게 들어온 이 세균은 힘이 없어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고 뭐에 죽을 거라는 걸 우리 몸의 B세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세균이 힘을 가지고 감염력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바로 이 B세포는 그걸 알아채고 걔한테 딱 맞는 무기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 안에 중요한 세포가 B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빗대서 지금 쭉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잠깐 진도가 나왔으니까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국 씨? 예. 양상국 씨? 예. 거의 긴장된다니까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정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전 처음 봐요. 네. 그래서 들어왔어요. 예. 예, 뭐가 출동하죠? 호구. 허중고. 아니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많이 먹어요, 많이. B세포하고 뭐 배식세포. 알겠습니다. 배식세포. 좀 힘든 건 사실이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쭉 이렇게 처리해드릴 테니까 예. 보면서 복습을 잘. 하시고요. 면역 분단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군대에 비유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곳도 있대요. B세포라는 게 면역 글로불이라는 미사일 같은 걸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미사일이 어떤 적군에 적절한지를 그 정보를 사실은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T세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데요. 그 T세포가 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흉선이라는 곳입니다. 그 T세포는 골수에서 자라서 그 흉선이라는 데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우리 몸으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논산훈련사 같은 거네요. 아니 근데 그 훈련소 그 흉선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뭐 심장 뒤에 있어요? 서울에는 방광 없는 걸로 뒤에 알고 있어요? 어디에 지방 있어요? 쪽에 있지 않을까요? 흉선의 위치는 가슴샘이라고도 하는데 가슴뼈와 심장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T세포를 교육을 시키는데요. 보통 훈련병의 그 95%가 탈락이 되고 5%만 생존을 한다고 하니 엄청난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뭐 대체 뭐 어떤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뭐 다양하죠, 특공 뭐. 무술 이런 거라도 배우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전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건 T세포는 어떤 그 미사일을 만들지 정보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자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에 구분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흉선은 사춘기 이후가 지나면 작아지는 걸로 퇴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또? 왼쪽은 생후 3개월 신생아의 흉선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70세 노인분의 흉선의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이게 그 성장하면서 크기가 커지는데 사춘기 전까지 한 30에서 40g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한 6g까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을 전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역할이 자꾸 줄어들어서 조금 미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50살쯤부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랑 바로 이 흉선이 줄어들어서 모양새가 작아지는 거랑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50살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T세포가 생성이 안 되나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빨리 노화가 왔나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 이후에는요? 보통 이게 사춘기까지는 그게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생성하는 T세포만으로도 우리 몸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단지 소화 때 흉선이 다치는 일이 있거나 그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흉선이 위치한 자리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옥당이라는 혈자리가 위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당이라는 혈자리는요, 이 흉골의 중앙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는데요. 이 옥당이라는 건 임금이 머무는 집이다. 그래서 옥당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옥당혈입니다. 이 위치에 이 흉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흉선은 또 웃음과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많아야 7번을 웃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웃음으로 해서 이 흉선을 자극해주면 면역력도 그만큼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웃음을 통해서도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다. 드디어 웃기 시작했어. 이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웃음으로써 그걸 풀어내는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웃음 치료도 예, 나오고 그러네요. 그 웃으면 원래 제목이 복이 와요가 아니고 웃으면 면역력이 와요. 네. 아, 그게 원래 제목이었습니까? 만들어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양상국 씨, 저희를 좀 웃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좀 웃고 싶거든요. 예. 자, 웃겨봐. 예. 웃겨주세요. 용식이 사람 빼며 이거 황막 공기를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상태가 안 돼. 아 놀래라. 야, 저희들이 이 방송에 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작한 다음에 정말 많이 웃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면역세포 그러면은 사실 건강 정보에서는 뭐 많이 다뤄지는 게 또 NK 세포잖아요.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아, 맞습니다. NK세포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호중구나 대식세포나 수지당세포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확실히 모습이 틀린 그 외부 병영군을 잡는 역할을 하죠. 네. 근데 NK세포는 우리 몸처럼 위장한 세포나 아니면 변형된 세포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로 이 NK 세포는 정말 이 면역 세포 중에서는 가장 똑똑한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수천 개의 암 세포, 즉 잘못 만들어진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 NK 세포가 알아내서 바로 그 자리로 가서 잡아먹게 돼요. 실제로 암 환자들한테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NK 세포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NK 세포만 활성화돼 있으면 우리 면역력은 걱정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게?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네, 활성산소도 다 그러네요. 잡아먹고 하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그 호중과 T세포, B세포, NK세포는 비율이 정상인은 보통 6대 4 정도 되는 게 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깨져서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오히려 더 호중구에서 많이 나와서 염증이 잘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에서 이런 비율이 더 증가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암의 성장이나 그 예후가 좀 더 안 좋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양상국 씨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 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진단 테스트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 사항이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가진단 1번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2번에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3번 입안이 컬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생긴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이것도 면역력이군요. 스트레스가 자주 쌓인다. 예.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진다. 배탈 혹은 설사가 잦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이 10가지 문항 중에요.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3개 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4개에서 6개 정도 되면 좀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개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3개 이하, 3개까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고요. 예, 이모 씨, 이진환 기자. 자, 그러면 4개부터 6개까지이신 분. 제법 네. 계시네요. 저 양상국 씨도 그렇고 예정 선생님, 임병수 교수님 손 드셨고요. 저는 근데 저 8번이요. 인내력과 끈기가 저거는 없어진다는 원래 저는 인내력도 없고 끈기도 있어요. 그럼 저건 뭐예요? 저거는 원래 그렇다. 스트레스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몸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도 맞아요. 저 네. 5개. 그러면 혹시 7개 이상 계십니까? 10개 중에 7개 이상. 어이구. 예. 현영 씨도 네, 저 7개. 7개? 정말 딱 50대고 나서 면역력이 걱정이라고 하더니 김현영 씨는 네. 아, 참. 예, 7가지나. 제가 사실은 웬만해서 뭐 환자 거북이겠어요. 심각하니까 이렇게 명찰을 달았죠. 근데 김현영 씨도 그런데 우리 방청객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몇 개였어요? 7개요. 젊은데? 혹시 본인도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생활이 잦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연관이 알겠습니다. 있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나오셨네요. 제법 많은 분들이 지금 4개 이상이니까 경계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면역력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러면 면역세포, 면역군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데, 이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현영 씨는 아까 50세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나이가 많이 드는 그 노화 자체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흉선이라는 곳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춘기 때 생성한 것만도 충분하지만 그 역시 흉선이 기능이 못하는 게 하나의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도 올라가게 하고 당뇨도 올라가게 합니다. 혈당도 올라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는 정말로 우리 몸 면역성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잠을 쉽게 들지를 못하거든요. 뭐 보통 누워오면 한 3-4시간, 한 4-5시간 있다 잠이 드는데 이것도 약간 면역 세포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우리가 잘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와야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중에서도 특히 NK 세포를 증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이 멜라토닌은 밤 11시부터 한 2시 정도 사이에 나와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요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이 들지 않으면 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토닉 시간을 좀 바꿔달라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연락을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환자 같아. 양상국 씨 같이 이렇게 이 패턴이 잠자는 시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내지 못해. 즉 NK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얼마 전에 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대상포진 이후로 이 면역이 떨어져 갖고 당뇨가 오진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 면역이랑 당뇨랑도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왜 이래 물론 슬프죠, 선배? 있습니다. 있어요. 네, 대부분 당뇨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그 혈당 자체 높은 게 세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NK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줄어들게 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뇨만큼 또 위험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비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만한 환자에서 특히 복부지방이 많은 환자들에서 그 복부지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활성화된 NK세포는 그 염증 물질을 분비시켜서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상황을 만들고요. 그게 결국 또 당뇨를 발생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면역 세포 뭐 이게 뭐 NK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높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내 몸의 그 보디가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그 건강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면역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높일 수 있는지. 면역 군단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내 몸에 부족한 이것을 채워야
면역 군단의 힘이 세진다. 먹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면역 세포 기를 너무 팍팍 좋아요. 살려주는 재료부터 면역 밥상까지 너무 맛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지금 공개됩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 네.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음식은 우리 몸에 부족한 요걸 채워서 면역 세포, 면역 시스템의 기를 살려주는 음식을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뭘까? 근데 우리 몸에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뭘 더 주실 건가요? 사실 뭐 저분들께서는 사실 뭐 가리지 않고 많이 드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또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 이런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요것은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영양소도 이것 없이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면역세포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잘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이것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종 영양결핍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뭘까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잘 먹고 사는 시대인데도 우리에게 미네랄이 부족하다. 네, 정말 뭐 먹는 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잘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양이 오히려 과다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영양 부족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양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토양 자체가 예전보다 뭐 화학 비료도 쓰고 농약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 토양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이 예전에 비해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미네랄 성분이 적어지면서 또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미네랄이 줄어들게 됐고요. 유니세프 자료에 따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미네랄 결핍을 겪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하는 면역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미네랄을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또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도움이 될지 오늘 제가 임 교수님하고 공동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미네랄이 소개될 텐데 우선 면역 미네랄,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면역 미네랄. 첫 번째는 뭘까요, 양상국 씨? 네, 양상국 씨. 좀 미네랄 잘 모르겠어요. 미네랄이란 말은 듣는데 사실 맞아요. 미네랄이 예.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그렇죠. 관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네랄이 등장하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하지만 면역계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한국인이 부족한 첫 번째 미네랄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연. 소고기, 계란. 예, 네. 굴, 조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굴, 조개, 계란, 육류 이런 데 아주 들어있어요. 익숙한 식품이죠. 네. 바로 이 아연은 미네랄 중에서 면역력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성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 때 꼭 필요하고 또 이 아연이 없으면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연은 T세포와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의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요. 그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아연을 운송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내 아연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앞에 보여주신 그 음식에 뭐 고기, 굴, 조개, 뭐 계란 이런 거에 아연이 풍부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기 나와 있는 음식들은 실생활에서 저희들이 사실 꽤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된다는 건지 왜 부족하다 그런 건지. 예, 실제 여기에 있는 아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 보면 아 저런 거 나도 자주 먹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연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8mg에서 10mg 하면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아연이 들어있는 식품도 우리 주변에 흔하고 아연이 필요한 양도 적은데 우리가 실은 매일매일 밥상에 올리지 않잖아요. 우리 이모 씨 굴 매일매일 드십니까? 매일 먹진 않죠. 그렇죠.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잘해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네요. 또 여기에 예, 문제가 매일 먹는 뭐냐면 음식은 이 아니에요. 고기 같은 경우에도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예, 고기가 몸에 안 좋다, 포화지방이 많다, 뭐 이러다 보니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과일과 채소로 이렇게 네네네. 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에 아연이 생각보다 적어요. 육류나 이 조개류를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열심히 드시도록 하지 않으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질이라는 지금 이야기죠. 저 제일 흡족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아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많이 먹어라. 살코기.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아연은 붉은색 살코기에 있어요. 살코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포화지방 이쪽은 조금 빼셔야 되고요. 포화지방 없이 쉽고 간단하게 아연 성분 꽉 채워서 면역세포 기 팍팍 살리는 식재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굴입니다. 아니 근데요. 네네네. 옛말에요. 그 배 타는 선장에 따른 피부가 감고요. 네. 굴 따는 어부에 따른 피부가 뽀얗다고 그래서 맞아요. 굴이 피부에 좋다고 또 나 시집가기 날 받아놓고 진짜 우리 엄마 굴을 그렇게 바가지로 사다 먹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결혼식 며칠 놔두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 남편이 사기당했다고 맨날 그랬죠. 그런데 진짜 굴이 피부에 좋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 면역력이 좋다라는 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죠. 네. 요 굴은 사실 따르게 부르면 이걸 꿀이라고 부르는 맞아, 거죠. 꿀이라고. 네, 우리가 굴 따러 간다를 꿀 따러 간다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굴에는 소고기의 약 2배 가까이 아연이 들어있고요. 또 달걀 노른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들어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요 굴을 얼마나 먹으면 해결이 되느냐. 요 양식굴이지만 한 6개 정도 매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해결이 됩니다. 굴 진짜 좋아해서요. 저희 마을에서는 고흥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단체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해 먹거든요. 특히 제가 요즘 요리를 시작했는데 이혜정 선생님처럼 굴전, 굴밥, 굴국, 진짜 아우. 근데 이 굴이 이게 겨울 음식인데 이게 제철 음식 아니지 않나요 지금? 네, 보통 굴 하면은 겨울철 굴이 가장 맛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굴의 제철은 겨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실은 영어에서 알자가 들어간다는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날짜가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이제 5월부터는 실은 산란기가 접어들어요. 그러면은 굴에 이제 페독이라고 베네르핀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철의 경우에 수온이 높잖아요. 이때는 안 드시고 이제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드셔가지고 열심히 드셔서 면역력 높여서 봄철 감기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만 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데 소고기, 조개류, 굴, 계란과 함께 여기에 현미도 있고 수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다 아연을 섭취할 수 그럼요. 있는 방법인데 그 가운데 굴로 뭔가를 준비하셨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 박사님께서 제가 꼭 준비했다기보다는 네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요리입니다. 정말 이런 음식 좋습니다. 아주 재료가 단출합니다. 네. 집에 다들 있는 재료입니다. 그럼요. 네. 재료는 단출해도 이 재료만 있으면
야, 정말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을 만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집 나간 입맛 제대로 확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굴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이 탕을 끓인다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육수잖아요. 육수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굴은 굴 자체가 아주 맛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글루탐산이라든지 또 핵산 조미료 원료인 이노신산 같은 것들이 원재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도 이렇게 납작납작 한 100g 정도 썰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고요. 오늘은 조금 요리같이 하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양파의 경우에는 한 4분의 1쪽 정도, 2인분 만들 때 4분의 1쪽 정도 이렇게 채 썰어서. 아우 저는 여기 도마가 있길래 썼을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국물 낼 때 많이들 이렇게 다시마 활용하실 거예요. 다시마 한 2입 정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굴의 경우에는 굴에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누구냐면은 바로 두부입니다. 실은 굴 자체가 아연도 많고 또 여기에 단백질이 많은데 함께 이 두부를 넣으면은 여기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면역력 높이는 것 중에서 B 세포가 만드는 그 물질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 단백질은 제가 이 두부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요리를 하시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걸 합니다. 제가 지금. 저 두 분이 요리를 하면서 이쪽을 자꾸 의식을 해요. 누구 써는데요? 엄청 의식하세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 가끔씩 눈 신호로 제가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부 써는데요? 네, 이렇게 두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에 좀 깔끔한 맛을 위해서는 이 쪽파도 이렇게 큼직하게 써는 것도 좋지만 실은 이거는 쫑쫑쫑쫑 이렇게 썰어서 마지막에 위에다 살짝살짝 이렇게 띄우는 것이 좋고요. 잘 못 써는 분들은 요새 예. 가위가 있더라고요. 쫑쫑 가위라고. 예, 집에서 쫑쫑가위 간신히 썰었습니다. 다음에 좀 깔끔한 입맛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홍고추도 괜찮고요. 또 청양고추 같은 거 조금 넣으면은 마지막에 이것도 또 썰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국물이 그냥. 저희가 먹는 건 아니죠? 드시는 거. 아니 양상국 씨가 드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청결합니다. 청결합니다. 전 더러워도 되니까 맛있게. 자, 어떻게 이제 네. 좀 꺼내도 될까요? 네, 팔팔 끓으면은 네. 예,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그리고 굴의 경우에는 잘 아시듯이 소금물로 살살 한 2~3번 정도 씻은 걸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푹 뺀 다음에 이건 오래 끓이지 않아도 금방 괜찮습니다. 두부 네, 이렇게 넣고 마늘은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마늘의 경우에는 네. 반드시 짓이겨서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 둥둥둥 떠서 칼라면은 이제 맛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마늘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두부 들어갈 때는 이 새우젓이. 혹시 조금 깊은 맛을 원하시면 여기 국간장 같은 거 조금 넣으면 색도 좋고요. 지금 색깔도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바르르 끓면은 요 잡냄새 줄여주는 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맛있을 것 같다. 색깔이. 맛술. 밥 숟가락으로 반 정도만 넣으시면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임경석 선생님 그냥 생 굴을 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 생굴을 좋아하시는데요. 실은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이 노로바이러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85도, 섭씨 85도에서 1분만 끓이면 돼요. 그래서 생굴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만 익혀서 드셔도 그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파괴되니까 임 교수님,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드디어 됩니다. 두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야, 진짜 이건 저희가 예술로 만들어낸 오래 끓여서. 굴탕입니다. 굴탕. 아주 정말 예뻐졌습니다. 어우, 비주얼. 이렇게 해서 임 교수님표 굴탕이 완성됐습니다. 시식해봐요. 그냥 드셔요. 네.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굴 맛있어. 괜찮는데? 난 이것도 괜찮아요.
야, 굴 향이 쫙 나네. 맛있어요. 아 그래도 확실히 좋은 재료가 다르네요. 재료값을 하네요, 진짜 확실히. 이거 통영굴이네. 딱 바다 냄새가 나네요. 이거 굴은요 기름기 같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실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은 우리 몸의 이 영양 성분의 경우에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연 자체가 무기질이다 보니까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넘쳐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연 농도가 높아지면은 뭐 위장 장애라든지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든지 빈혈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한 섭취량, 하루에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 그 이상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양이 있는 건데요. 이것이 남녀 모두 35mg입니다. 그렇지만 35mg을 굴러 드시려면요. 하루에 한 300g에서 350g. 예. 350g이니까 뭐 큰 대접으로 그냥 하나 수북하게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 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드셔서 이 아연 섭취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굴 뭐 자주 챙겨 드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연이 듬뿍 들어간 시원한 굴탕 함께 만들어 볼까요?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먼저 물 3컵을 부은 냄비에 납작하게 썬 무와 채 썬 양파, 건새우, 다시마 2조각을 넣어줍니다. 굴은 소금물에 2~3번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는 한 번 헹군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굴은 식품 중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데요. 아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굴 6알 정도만 먹으면 아연 1일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건져주고요. 굴과 두부,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새우젓 반 큰술로 간을 맞추는데요. 조금 더 깊은 맛을 원한다면 국간장을 약간 넣어주세요. 잡냄새를 제거해주는 맛술은 반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쪽파와 홍고추를 넣고 끓인 뒤 마지막으로 쑥갓을 올려주면 완성! 자,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면역 미네랄, 이제 두 번째 미네랄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닭고기. 마늘. 셀레늄. 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셀레늄의 경우에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인데 이걸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셀레늄의 경우에는 한 1978년도,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우리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로 선정을 한 그런 무기질 성분인데요. 실제 이 셀레늄의 기능은 뭐냐면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활성산소를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애들이 바로 이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이 셀레늄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왜 항산화 비타민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레늄을 우리가 뭐 회춘 미네랄이다 또는 항암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셀레늄 결핍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불릴 만큼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나라로 이 하나입니다. 셀레늄 결핍 국가라고 아예 분류가 돼 있다면 어느 정도 안 먹길래 이런 수치가?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6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42 마이크로그램 정도 아주 작은 양을 먹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치고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서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나라 뭐 잘못했어요? 왜 그게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지역에 땅에 들어있는 무기질이 부족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먹는 채소나 과일이나 뭐 하다못해 우유나 이런 모든 곳에 셀레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토양이 대부분이 이 화강암, 그죠? 돌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셀레늄이 부족한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채취한 식품의 약 80%가 0.05 ppm 이하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으면요. 그 지역을 셀레늄 결핍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다 셀레늄 양이 0.05 ppm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워낙 토양 자체에 셀레늄이 부족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잘 섭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셀레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이 셀레늄이 부족하게 된 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다 땅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땅의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거고, 그리고 땅에서 난 것들을 먹고 또 자라는 것인데, 그 재료를 보면은요, 달기 있고, 마늘, 해바라기 씨, 브로콜리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뭔가요? 아주 큰 잘생겼죠? 네. 정말 크죠? 정말 큰데요, 이거는? 네. 정말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큰인가요? 어떠신지? 맛 않고? 아니 이쪽으로 좀 주세요. 아니 이쪽으로 좀 주세요. 주세요. 마카다미아 저희들 좀 넛 같이 주세요. 생겼어. 대표로 먹으면 안 돼, 우리. 야, 크다. 네. 나눠서 이게 드시죠. 분명히 견과류긴 한데 맛이 이게 거의 향이 독특한 향이 없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약간 사각사각해서 그렇지 맛은 약간 자각 비슷한 것도 같고. 네, 왜 짠맛이 마카다미아 있어요. 넛이라고 왜 고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딱 씹으면 근데 사그락사그락하는 게. 이게 고소한 거가 확 고소하지 않고 은근히 고소하니까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잠시 후 우리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로 선정을 한 그런 무기질 성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셀레늄 결핍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내 몸에 부족한 면역 미네랄 셀레늄. 빅마마 표. 맛있고 간단하게 셀레늄을 채우는 방법. 셀레늄을 충분하게 해주실지요. 오 궁금해요. 너무 맛있다. 셀레늄 듬뿍 면역 밥상. 이겁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인가요? 어떠신지? 이게 고소한 거가 확 고소하지 않고 은근히 고소하니까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네, 바로 셀레늄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입니다. 실제 이 브라질 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 양 굉장히 많습니다. 브로콜리에 767배. 어이구야. 마늘의 경우에도 셀레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보다 135배. 같은 견과류인 해바라기 씨앗보다는 24배 정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몬드보다도 468배 정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 왕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하루 성인의 권장 섭취량이 6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마늘로 이 양을 채우려면요. 420g이니까 지금 요거 한 2배 정도. 지금 요거 한 2배 정도는 네. 하루에 드셔야 되는데요. 브라질 너트로는 한 3g 2알 정도만 드시면은 2알 정도만 드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을 다 챙기실 수가 있는 셈입니다. 쉽네. 오, 간단하네. 간단해. 아주 많이 편하네요. 들어있죠. 그럼 얘가 브라질 너트면은 얘 분명히 브라질에서 온 녀석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올레!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름처럼 브라질에서 왔죠.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키가. 보통 2m 이상에서부터 큰 나무는 60m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서 떨어지는 놈만 주워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마늘을 2배를 먹어야 섭취할 수 있는 셀레늄을 이거 2-3알이면 된다고 하니까 예. 자, 이거 식재료로는 어떠세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뚝뚝 잘라서 밥에 넣어서 밥 지을 때 넣어도 콩 대신 일부러 챙겨 먹고 저렇게 오한진 선생님처럼 마냥 주워 잡수지 말고. 이건 뭐 조려도 좋겠고 튀겨도 좋겠고 그냥 샐러드에 기름 대신에 써도 좋겠고 다 좋을 것 같아요. 탕만 끓일 때만 빼고는 예. 어떤 조리법도. 자, 그렇다면 빅마마표 요리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마마표 오늘 어떤 음식으로 셀레늄을 충분하게 해주실지요? 이거 단호박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한참 제철이기도 하고 네. 여기에다가 브라질 너트 좀 넣고 브로콜리 넣어서 셀레늄이 많은 그런 음식을 한번 해볼게요. 덩어리입니다. 네. 덩어리. 요거 맛간장이라는 건데 만약에 집에 맛간장이 없으면 간장을 하나 넣으시고요. 다신 물을 30%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한 큰술 정도만. 그렇게 하고 술 한 큰술.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요거 청주예요. 청주 좀 넣으시고요. 물을 간장량의 반.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팔팔팔팔 끓이죠. 벌써 음식이 땡기잖아.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넣을 거예요. 꽤 큼직큼직하게 하네요. 그렇죠. 단호박 반 통 정도 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간식으로 드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반드시 좀 잘라내줘야 돼요. 그래야 조림해놨을 때 다 으깨지지 않아요. 얘네들 찜할 때처럼. 마찬가지예요. 네, 얘네들 그냥 넣어놓으면 지들끼리 잘랐다고 각이 서서 막 부딪혀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러다가 그러는 거. 그럼요. 자, 그런 다음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쳤어요. 이 송이도 좋지만 밑에 줄기에도 굉장히 많은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많이 버리거든요. 네, 너무 사실. 아까워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줄기째 쓰시면 더 좋죠. 자, 이거를요 그냥 툭툭 넣으면 너무 커서 이렇게 잘라요.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요거는 1인당 이렇게 2개만, 2개 정도만. 그래도 아까 마늘 한 바가지 먹은 거랑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정은아 씨 아까도 2개 드시던데 오늘 지금 그러네요. 또 드시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단호박만 먹겠습니다. 자, 살짝 끓는 동안 그러면은 이게 성인에게 하루 2-3알이라면 아이들은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양을. 맞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성인의 반이니까 한 하루에 1알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하다. 요게 끓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매실청 조금 넣으세요. 네. 순서를 지켜야 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요. 맛이 어때요, 빅마마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거 지금 설탕 하나도 안 넣었죠?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 저 물하고 간장하고 청주하고의 비율이에요.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가도 맛있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뭘 하셔도 이렇게 해서 생선 드리셔도 야, 진짜. 아니 아까도 우리가 잘할 수 있었는데 매실청을 안 줬다고 아까 진짜. 불고기에다가 뭔 매실을 이렇게 팔팔팔팔 끓을 때 재료를 넣으세요. 이렇게 좀 잠길 정도로 이렇게만 넣죠.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진짜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게 샐러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 사이에 샐러드를.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샐러드를 배 채워야지 하면서 드레싱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진대요. 근데 제가 브라질로 써보니까 저 오일을 빼고도 얼마든지 올리브 오일이 넣은 것 같은 맛을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빼고 좀 할 거예요. 양상추나 이제 뭐 뭐 다양한 있는 채소 아무거나 뭐 넣으시면 돼요. 아니 아까는 뒤집어서 하시더니 이번엔 또 뒤집어서 자르시네. 내 맘이에요. 또 뒤집어서 자르시네. 내 맘이에요. 이렇게 하고 너트를 조금 네, 그렇게 해서 네. 뭐 그냥 먹고 싶다 그냥.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보니까 뭐 다루기가 아주 좋네요. 네, 커서 기름기도 별로 뚝뚝뚝 너 애처롭지도 않고
그냥 다지면 되니까. 아우 고소하겠네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 모든 드레싱의 베이스가 사실은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너트가 주는 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만 가지고 할 거예요. 간장에다가요. 매실청이에요. 아 간장, 매실청. 네. 자, 여기다가 레몬즙. 없으면 식혀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오일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일 전혀 안 넣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끼얹어요. 살짝 끼얹어요. 그러면 약간 겉절이처럼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죠. 네. 야, 맛있겠다. 양념이 국자로 한 3분의 1국자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너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한 3분의 1국자 남았을 때 너트를 넣어서 훅 마무리만. 눌러내면 요 고소한 맛을 그대로 지켜가죠. 여기다가 브로콜리 넣으세요. 이 단호박이 익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일게요. 여기다가 사실 저는 팥을 삶아서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는 맛도 되고 팥에 들어있는 좋은 사포닌이 또 좋은 그 이뇨작용도 하니까 제가 또 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팥 여기다가 삶아서 한 반 공기 정도만 탁 넣어서 그렇게 드셔도 좋아요. 씹는 맛도 좋겠고. 그럼요. 네. 어떠세요? 임영숙 교수님 지금 여기 단호박에 브로콜리에 브라질 너트인데 네. 셀레늄에 완전히 총체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이제 단호박의 저 노란색이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성분이죠. 이 베타캐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너트에 있는 지방과 함께 먹으면은 이것이 이제 확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좋고요. 또 지금 그 브로콜리가 들어갔잖아요. 이 브로콜리 경우에는 셀레늄도 많지만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설포라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펜의 경우에는 또 셀레늄과 함께 드시면은 우리 몸의 이 항암 효과가 한 13배 정도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셀레늄이 많은 그런 재료인데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이 브로콜리의 효능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설포라펜은 열에 약간 약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넣으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넣거나 아니면 살짝 쪄서 가장 마지막에 섞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감칠맛인데. 많이 드세요. 아, 이거 참. 이겁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한국적인 맛 아니에요? 네. 생긴 거는 브라질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토속적인지 모르겠어요. 간장의 맛이라는 게 또 네, 이렇게. 이 간장이요. 근데 절대로 그 맛간장과 물과 청주의 비율을 딱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다 오늘 기름이랑은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브라질 너트 주는 좋은 지방을 흡수할 수 있죠. 네, 역시 브라질 너트가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 아, 연어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여기다 넣으면 네, 그래도 좋죠. 네, 그래도 좋죠. 난 샐러드로 배부르긴 처음이야. 뭐 큰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차려놔도 아주 보기도 근사하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요. 네. 이 브라질 너트를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이만큼 못 사잖아요. 쓰고 남으시면 반드시 종이 타올에다 싸서 랩을 씌워서 냉동실에 넣으셔야지 산패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꼭 남아있는 건 종이 타올로 싸서 랩을 싸서 보관하시고. 네. 자, 오늘 처음 인사한 이 브라질 너트라서 뭐 주의할 점 없습니까? 네, 이 셀레늄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탈모라든가 아니면 손톱 밟힘, 깨짐 이런 셀레늄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브라질 너트의 경우에 오늘 보셨듯이 셀레늄이 굉장히 다른 식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양 들어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2알 정도가 적정량인데 이 상한 섭취량 뭐 하루에 한 10알 요 정도 이상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연과 또 셀레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아, 특별한 요리 선보여 주신 김만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레늄의 왕이라 불리는 브라질 너트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같이 만들어 볼까요?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먼저 맛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간장과 다시마 우린물을 섞어준 뒤 설탕, 맛술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청주, 물을 넣어줍니다. 단호박은 씨를 파내고 반통 정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줄기째 자르고 브라질 너트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간장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매실청과 손질한 단호박을 넣고 20분 정도 졸여줍니다. 양념이 3분의 1 국자 정도 남았을 때 브라질 너트와 브로콜리를 넣은 뒤 졸여주면 완성! 샐러드는 훨씬 더 간단한데요. 다양한 채소를 유리보울 안에 담고 잘게 다진 브라질 너트를 뿌립니다. 간장, 매실청, 레몬즙을 2대 1대 1 비율로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준 뒤 샐러드 위에 뿌려 잘 섞어주면 완성! 요리에 사용하고 남은 브라질 너트는 종이 타월에 싸서 랩을 씌운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산패도 막고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레몬의 보디가드 이 면역 군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면역력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따로 더 뾰족한 방법은 있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걸리지 않게 평소에 운동하고 미네랄 밥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 음식 괜찮으세요? 아, 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양상국 씨 나는 몸신이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예. 예,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즐겁게 했고요. 건강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파요, 제가? 저는 이제 몸신이란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한 끝에 2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살이 돼서 이제 나왔으니까 100살 때 또 한 번. 저희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요청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해외 30개국을 다니며 무려 7만 명에게 요가를 가르친 요가 지도자 마스터 퀸. 그런 다음에 진짜 잠 올 것 같아. 어머, 어떻게 저렇게 휘지? 오늘은 조금 부담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 어머. 걷질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통증을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내가 정말. 아니,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좀 살게. 제가 세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을 당기세요. 그 다음에 다시 굽히고. 중요한 건 항상 이 사람이 몸 안에서 자기 근육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네. 어머. 웃는다. 그냥 행복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좀 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